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얼굴. 2. 프랑스는 진실을 밝힙니다. 3. 아랍인의 큰 지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네시아는 궁지에 몰렸다. 그들의 어리석은 탐욕은 그들에게 무거운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프랑스 라팔 36대 구매가 정체된 후 인도네시아는 뜻밖의 방향으로 돌변했다. 개발 분납금 미납분이 여전히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이번에는 KF-21의 핵심 기술까지 받아와야 한다고 파렴치한 보도를 냈는데요. 그 핵심 기술이란 게 매우 우호적인 일반적인 외교 관계에서도 차마 요구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 인니의 행보에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인니가 그러든 말든 시댁이라도 받고 싶으면 밀린 분납금 문제를 처리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입만 살았지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결국엔 어쩔 도리기 없는 인도네시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든 말든 절대로 마음대로 놀아나주지 않는 한국의 참교육에 인도네시아는 내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인 11월 초 인니는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 대금 94억 원을 한국 정부에 지급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래왔듯 다 해서 1조 원이 넘는 개발 분납금의 1%나 될까 말까 하는 극히 일부만을 찔끔 내준 것인데요. 그러면서 원래는 올해 안에 낼 계획도 없었지만 없는 예산 쪼개가며 내는 거라고 생색내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이 KF-21의 기술 이전 관련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는지에 대한 고찰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술 이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신들의 엇보임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상황인데 혹시나가 역시나 보도에서는 또 다른 기상천외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미국을 탓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논리가 또 봐줄만 합니다. KF-21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총 129종입니다. 서방의 무기 체계에 편입을 원한다면 이들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하죠.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 앞서 4개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125종을 선결 과제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외된 핵심 기술 4종만은 미국이 한사코 이전을 거부했죠. 남겨진 방법은 한 가지 국산화였고 한국은 이를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이때 획득한 기술 4종이 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아르스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어 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로 하나하나가 현대적인 전투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전투기 획득을 위해 이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에 요청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보다 더 적은 120종만을 허가받을 수 있었고 만약 한국으로부터 KF-21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허가받지 못한 5종의 핵심 기술은 봉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인니를 한국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니는 미국의 편이 아닙니다. 국방을 위해 미국의 우수한 무기와 기술을 갖고는 싶어 하지만 정작 인니는 블루팀에도 레드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통해 이슬람 계열적 성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죠.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보도를 통해서 요구한 핵심 기술은 루루입니다. 루루는 라인 리플레이서벌 유닛의 약자로 항공기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계통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모듈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랜딩 기어로 예를 들자면 파일럿이 누르는 버튼부터 그 명령을 처리하는 컴퓨터, 실제로 해치를 열고 랜딩 기어를 전개 및 수납하는 기계부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다른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루 기술을 얻게 되면 항공기를 이런 라인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며 원격지에서의 유지보수 작업을 간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용기의 경우 야전 정비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의 수출 과정에서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을 나머지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
그대로 기술 봉인시키는 데에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이점 덕에 루루 기술은 이젠 현대적인 항공기 제작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이자 핵심 항공전자 기술이 되었죠. 한국의 경우 과거 미국으로부터 KF-16의 생산 면허를 따오면서 루루의 기술 일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KF-16의 도입 사업 규모는 5조 5천억 원, 현재의 화폐 가치로는 20조 원이 넘는 초대 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생산 면허를 얻어오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한 출혈이 아깝지 않게 현재에 와서 KF-21을 개발할 때에는 루루 기술 역시 국산화를 마치고 독자 개발한 규격으로 적용시켰습니다. 당시로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고 기술을 이전해온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더해 이전받은 기술을 체득하고 국산 기술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루루의 기술 이전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에 국산 루루에 대한 기술 접근 권한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익스포트 권한, 즉 루루 모듈 내에 봉인된 기술에 대한 추출 권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손에 넣은 기술인데 인도네시아는 그걸 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홀랑 삼키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는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며 목업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I-22C 카탄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에 쌍발 엔진을 탑재한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의 현지 생산을 담당할 제작사인 국영기업 PT 인포글로벌이 이 목업을 공개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식 번호가 I-22인 것이 KF-21의 다음 넘버링이라는 의미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들이 그럴 생각이었다는 것이 이번 보도로 확실해졌습니다. 다만 대놓고 익스포트 권한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뻔뻔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기술을 더 내놓으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전 거부한 기술을 한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습득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로 이는 곧 그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건 자신들은 알 바 없다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천지가 뒤집히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힘들게 국산화한 기술을 뒤통수나 치려고 하는 나라에 통째로 넘길 리도 없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과의 관계를 고작 이런 일로 망칠 수도 없죠. 결국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납금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한 대도 받아갈 수 없을 것이고 분납금을 다 내고 계약한 물량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IF-21에는 최소 5종, 최대 9종의 핵심 기술이 빠진 다운그레이드 사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국산화한 4종의 핵심 기술을 봉인 상태로라도 제공받지 않으면 핵심 기술이 9종이나 빠지는 IF-21은 사실상 제대로 된 전투기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쓰고 싶다면 한국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죠. 하지만 이들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은근슬쩍 다른 전투기를 찔러보며 간이나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 이전 관련 고찰 보도는 사실 인니 측에서 꽤 오랜만에 나온 KF-21 관련 보도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인니는 하루에도 열 몇 개씩 KF-21을 다루는 기사를 내보냈었죠. 그런데 최근엔 갑자기 KF-21 관련 보도가 잠잠해지고 다른 전투기에 대한 보도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팔과 F-15EX인데요. 신형 라팔 42대를 10조 원에 계약하고 F-15EX 36대를 17조 원에 계약하더니 한동안은 이들 무기를 사야만 하는 이유를 누군가한테 변명이라도 하는 듯이 계속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가 고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서 돈 떼어먹힐까 노심초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가 짝이 없죠. 물론 라팔을 계약한 다소나 F-15EX를 계약한 보잉도 바보는 아닙니다. 공동개발을 약속한 한국에다 8천억 원을 주는 것조차 차일피일 미뤄대는 인니가 뻔뻔하게 분할 납부를 한다고 나서니 기업 입장에서 이들을 무턱대고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금 상환 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인도 시기를 2026년으로 최대한 미루고 초도 물량도 고작 10대에 불과합니다. 라팔이나 F-15EX도 출중한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최신 성능이 들어간 KF-21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 그나마도 인도 시기가 미뤄져 버리면 한국을 등지면서까지 구매하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깎아먹은 신뢰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물론 조만간 폴란드가 KF-21 사업에 얼굴을 비추게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데요. 인니도 다 필요가 있으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일 텐더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사업자에서도 밀려나고 시제기 인도도 받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 내의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서 KF-21에 붙은 인니 국기를 뒤집어서 폴란드 국기로 바꾸라고 아우성인 상태. 인도네시아가 진정 자국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한국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빌딩의 외벽에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한 중동인 남성의 사진과 함께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누구이길래 빌딩만 한 플래카드를 내걸어서 환영하는 것일까요? 플래카드가 걸린 건물은 정유회사 S-오일의 본사로 플래카드 속 인물의 정체는 S-오일의 대주주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최고 권력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왕가의 주인으로 총 2조 달러 한화로 약 2,800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손에 전 세계 석유의 가격 결정권이 쥐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름 아닌 사우디 왕가의 전 재산을 동원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가 될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머무를 예정이었던 호텔을 받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을 방문한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해버려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남자,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 왕세자의 신분이지만 사우디 안에서는 왕 이상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935년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압두라지즈 현 사우디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은 겨우 37세의 나이로 사우디의 정권을 거머쥐고 전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었습니다. 또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지난 17일 5시 30분에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로열 스위트룸에 투숙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업계인들은 빈 살만 왕세자가 미 대통령들이 방한 숙소로 사용하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아닌 롯데호텔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선택했었습니다. 남산 아래 고지대에 위치해 보안에 유리하고 비상시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치안을 믿고 있었기에 보안을 조금 낮추더라도 좀 더 취향에 맞는 롯데호텔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묵은 이그제 큐티브 타워 스위트룸은 1박에만 2,200만 원이 드는 프리미엄 객실로 국빈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동행한 수행원들을 위해 같은 호텔에 무려 400여 개의 객실을 2주 동안 대여하며 세계 최고 부자다운 씀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도착한 호텔 입구에는 흰 가림막이 쳐져 있었는데요. 무장 경호 인력이 배치되고 폭발물 탐지견도 수색에 나서며 철저한 경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후 5시경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티타임을 겸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본 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우 DL그룹 회장 등 국내 20대 그룹 총수 8명이 자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빈살만 왕세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만큼 삼성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삼성은 이미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움을 결성해 더 라인의 터널 공사를 수주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의 인공지능 기술과 5G 무선통신, IoT 기술 등을 활용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와 대한민국의 재력이 모인 회담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날에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로 구성된 국내 컨소시엄이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프로젝트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홍해 연안 얀부시에 39만 6,694 평방미터 규모의 그린수소 공장을 짓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석유에서 벗어나 친환경에너지 기조로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사우디에서 가장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했고 국내 건설사 3곳은 빈살만 왕세자가 대주주인 S-오일과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 건설 계약 3건을 맺었다고 합니다. 19시간의 한국 일정을 마친 빈살만 왕세자는 17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환대받았다. 협력할 일에 대해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깊은 우정과 협력관계를 쌓고 싶다. 한국 국민이 더 큰 성취를 이뤘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빈살민 왕세자가 돌연 방일 계획을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21일로 예정되었던 일본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도 덩달아 취소돼 버렸죠. 한국에서 큰 돈을 쓰고 왔다는 소식에 기대를 잔뜩 안고 빈살만 왕세자의 도착을 기다리던 일본 정재계는 완전히 바람을 맞아버렸습니다. 일본 방문을 취소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치안 문제 때문에 방일을 취소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 총격에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PX 사건으로 일본이 총기청 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게다가 사건 당시 일본 경호원들의 허술한 대응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첫 총성이 들려오고 두 번째 사격이 가해지는 3초나 되는 시간 동안 경호원과 경찰들이 멀뚱멀뚱 서 있었다는 사실에 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 경호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와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3일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대구의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도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병이 떨어지기도 전에 한 여성 경호원이 몸을 날려 전면을 가로막고 다른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을 펼치며 둘러싸 철통 같은 보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범인은 즉시 다른 요원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이 아베 신조 P10 사건으로 다시 재조명받으며 한국의 경호는 수준이 다르다는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를 두고 한국 경호원들의 움직임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당한 사건과는 대조적이라고 논평했었습니다. 이를 빈살만 왕세자 역시 알고 있었기에 한국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대로 패스해버린 것이죠. 이 같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빈살만 왕세자에 분노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이토록 러브콜을 보내오는 이유는 한국의 뛰어난 산업기술과 전 세계에 먹히는 K문화 때문인데요. 2016년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화시키기 위해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석유 고갈에 대비해 사우디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경제개혁 프로젝트인데요. 이 비전 2030의 계획 중 하나가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석유로 부국이 된 중동 국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석유가 고갈되거나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자원이 등장한다면 순식간에 국가 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말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이죠. 아랍에미리트의 총리인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다. 하지만 나는 벤츠를 탄다. 그러나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 석유로 쌓아올린 부가 모래 위에 지은 궁전과도 같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막툼 총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상징적인 대도시 두바이를 사막 위에 건설해냈습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역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게 사우디의 네옴시티, 램시티 프로젝트입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의 서울 면적의 44배 규모에 달하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높이 500m, 폭 200m, 길이 170km의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직선 도시 더 라인. 바다 위에 건설되는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2029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미래 휴양도시 트로제나. 총 3개의 거대 도시를 건설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입니다. 국가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의 과거 중동에서 한국이 보여주었던 저력을 다시 한번 빌리기 위해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019년에는 사우디 최초로 비중동권 가수인 BTS가 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사우디 청년들을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도 세계적인 인재로 손꼽히는 한국 청년들처럼 만들기 위한 문화 개방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려 하는 사우디에는 사막의 도시를 만들어냈던 한국 건설의 저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새로운 경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두 국가의 긴밀한 협력은 양 국가 모두의 이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보여주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세요.